ESG 프로그래밍 선형대수, 그러니까 매플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파트 3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할 거고, 행렬식,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3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요.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기하학 처리하고 인공신경망까지 제가 강의를 업로드 해드리고, 그 이후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냥 개인 과제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개인 과제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3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우선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선형 방정식 리니어 이퀘이션 또는 1차 방정식은 최고 차항의 차수가 2를 넘지 않는 다항 방정식을 저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 차수가 1차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와 미지수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저희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형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행렬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 벡터를 디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 A는 전치된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트릭스, 즉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A에 트랜스포즈 시킨 상태에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이상의 선형 방정식을 묶어서 저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여러 개 묶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A의 각각의 개수와 이 B 값들이 주어질 때 여기 이제 주어지는 거죠. 개수들대로 주어지고 개수가 주어질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미지수 x1부터 xn까지를 구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리니어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행렬로 바꾸어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개수들만 저희가 쭉 빼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열 벡터로 미지수를 빼고, 그렇죠? 나머지도 열 벡터로 나머지 비개수를 저희가 대치를 하는 거죠. 앞에 있었던 이 식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리니어 시스템을 이렇게 뭘로 바꿨죠? 매트릭스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 구하려고요? 여기 있는 이 미지수 x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구하려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선형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하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보면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는 선형 방정식의 개수, 그렇죠? 여기 있는 선형 방정식의 요 개수와, 그렇죠? 그리고 미지수의 개수, 그죠? 여기 있는 미지수들과 선형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개수의 개수가 같으면, 행렬로 변환을 하면 얘는 사실은 뭘로 표현되겠어요? 정사각행렬로 개수가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3x3 풀랭크 형태대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미지수의 개수도 이 개수의 개수하고 어때요?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행렬을 구해지면 역행렬을 사용을 해서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선형 방정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선형식이 자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그쵸? 정사각행렬 형태의 개수와 그쵸? 요 미지수의 개수가 동일한 거죠.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 x1, x2, x3를 열 벡터로 표현을 한 후에 연립 방정식의 개수를 행렬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렬 A 미지수 x 그죠? 또 행렬 B 이런 식으로 각각 우리가 미지수를 담고 있는 행렬 그래서 각각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 행렬, X 행렬, B 행렬로 표현하는데 이거에 다시 사실은 B가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는 미지수를 담고 있는 행렬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이 행렬 A에 이 A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단위 행렬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행렬의 행렬을 구하면 그대로 본인 자신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B라고 하는 행렬의 A 역행렬을 저희가 그 닷을 하면 그렇죠? 곱셈 연산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미지수 해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바이 행렬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D의 위치를 바꾸고 그쵸? B하고 C는 부호를 마이너스 시키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보통 2바이 2 행렬의 뭘 구하는 거다? 예,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다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뭐 선형대 수학 책을 좀 뒤져서 내용을 좀 뒤져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 AD-BC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우리는 역행렬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렇죠?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면 이 AD-BC가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요놈이 0이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구해서 우리가 행 벡터, 해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럼 선형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하고 같은 경우에 자 파이썬에서는 어떤 함수를 제공하냐? 자 numpy에서는 역행렬을 구하는 자 inverse inv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AD-BC가 0이 아니에요. 2바이 행렬자를 우리가 이렇게 자 리니어 이퀘이션 1과 리니어 이퀘이션 2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자, 어떻게 이 개수에 대한 행렬 그죠? 해 벡터 그리고 이 B에 대한 행렬도 저희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그럼 아까도 얘기한 대로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자 B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해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다. 그래서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다. 하고 행렬의 곱셈을 표한다. 그럼 역행렬을 구해서 우변에 곱해주면 결국은 AD AD-BC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계산을 해보면 49분의 1이고 A하고 D의 위치 바꾸고 부호 마이너스 켜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곱해봤더니 X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했어요? 자, 해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대 수학 뭐 공부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푸셨을 거예요. 근데 넘파이에서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 함수 하나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행렬을 만들었고 그쵸? 그다음에 B 행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요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자 넘파이의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 수학의 인버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버스 함수를 구했고 인버스 함수를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닷 프로덕트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x를 바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요것만 그냥 외워서 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구현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코드만 주구장창 외우다 보면 이 내용을 모르고 그걸 하다 보면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밖에 안 되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해서 역행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자, 이 앞에 있는 요 연립방정식의 역행률을 구해서 우리가 해 벡터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론을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넘파이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브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솔브 함수는 쓸 때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풀 랭크, 즉 정사각행렬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 랭크라고 하는 건 n/2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게 선형 독립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솔브 함수를 했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해집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자체를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 선형 np linear algebra solve 해서 바로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가 가지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는 선형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솔브를 해서 구하는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요 자, 매트릭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C1 플러스 X 뭐 C2 Y 뭐 C3 이거는 지금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포문이 핵심이죠. 이 포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코드들은 결국은 어떤 C1, C2, C3는 결국 y는 ax 플러스 b를 구성하기 위한 값들을 요 수식에 의해서 구하고 얘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그쵸? 린 스페이스 그러니까 100개를 찍는 거죠. 직선을.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출할 때 이런 포문 코드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고 자, 이거를 해석하세요. 뭘 코드를 이런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문 같은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는 제가 뭐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요게 뭐 하는 거냐, 요런 함수가 그쵸? 그거는 제가 문제를 좀 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 저희 수업 형태를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프는 결국 이 코드를 여러분이 뭐 아톰이든 뭐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하셨을 때 실제 나오는 그쵸? 결과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쳐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각각의 이 코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어디 가면 있어요? 파이썬 org의 docs에 가서 보시면 API에 대한 설명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보시면서 이 각각 파라미터들이 뭘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셀프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코딩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뭐 기말고사 대체 과제 형태를 계속 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코드를 구현하는 거를 낼 거고요. 뭐 개인이 하셔도 좋고 2인 1팀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티밍을 뭐 여러분 처음에 해드렸던 것도 있지만 뭐 변경하셔도 좋고요. 그럼 각자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모여 살 수 없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 뭐 같이 해볼래? 라고 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고사 대체처럼 제가 문제를 낼 건데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문제 중에는 코드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지선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지선다를 고르는 거, 주관식 문제도 있을 거예요. 사실 코드 해석도 주관식 문제 해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의 최종 성적을 평가할 겁니다. 네, 그렇죠? 계속 강의하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실질적으로 다 코드도 실습해봤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형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차점에 존재한다 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코드에서 중요한 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벡터를 솔브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각각 값들을 여기다 받아서, 요 세 개를 받아서 이 포문이 메인,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선형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벡터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은 벡터 공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있었던 이 선형방정식 두 개의 리니어 시스템을, 자, AX는 B라고 하는 벡터의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 이 연립방정식의 열벡터를 우리가 선형결합으로 바꾸면, 열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바꾸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는 스칼라가 되고요, 그렇죠? 스칼라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열벡터로 우리가 분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a1 스칼라, 그렇죠? a1이라고 하는 건 이거 벡터고, 그렇죠? a2는 이 벡터고, x, y는 이제 스칼라가 될 거고, 이 b도 벡터예요. 결국 벡터 a와 a1과 a2가 만든, 즉 스패닝한 이 생성 공간에 벡터 b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연립방정식에 포함되면 우리가 해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벡터가 만든 구성한 그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즉 벡터 a1과 a2의 선형 결합으로 벡터 b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만 놓고 보면 a라고 하는 벡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a2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b 벡터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a1 벡터와 a2 벡터의 선형 결합 형태로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a1 벡터와 a2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형 결합이 b 안에서, 즉 스팬 안에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특징과 벡터 공간에서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열벡터로 만들어서 얘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결국은 어떻다? 이 생성되어 있는 공간 안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돼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 실습하시면, 자, 요게 실행이 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A1과 A2, 그죠? B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벡터 개수를 뽑아서 우리가 해 벡터도 구하고, 얘를, 그렇죠?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잠깐 슬라이드 멈추시고 이 코드를 실습을 하셔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이 각각의 코드들이 뭘 의미하는지, 계속 어떤 특정 코드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죠, 그죠? 반복이고, 결국은 여기서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벡터 공간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선형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두 번째,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인 거예요.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고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자 연립 선형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결국은 평행한 두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놈하고 이놈을 그려보면 그렇죠? 이게 뭐야? 자 얘는 사실은 저 5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인 거고 그죠? 그 y는 마이너스 x 그죠? 플러스 2인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인 거고 y는 마이너스 x 그죠? 플러스 4인 거죠. 그럼 뭐예요? 기울기는 동일하고 절편만 저 플러스 2만큼 위로 가 있는 공간인 거죠. 그쵸? 절편을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두 개의 직선 절대 만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간단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결국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담았고 각각의 열벡터 형태대로 그렇죠? 행에 있는 값들을 뽑아왔죠. 그렇죠? 행에 있는 값 뽑아오고 절편을 표시해서 이 폼은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이 부분 이 포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해석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면 이 코드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열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바꿔서 벡터 공간에서 본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벡터로 만들어서 각각 A1, A2의 우리가 벡터를 그려봤어요. 봤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비벡터는 어떻게 되죠? 스패닝하지 않는 이 A1과 A2 벡터가 만든 스패닝한 이 직선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스패닝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패닝한 곳에 벡터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핵심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이 셀프 스터디 하시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완전히 뭐 답을 가르쳐주는 수준의 뭐 이런 거를 제공해드리긴 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시험 같은 거 내면 그대로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신 데까지는 최대한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써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린 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마이너스 5에서 그렇죠? 25의 단계를 가지고 어떻게 C1과 C2를 표현할 건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중 포문에 대한 코드 해석을 여러분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기말고사 대체 문제를 손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선형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판별식을 가지고 자 AD-BC가 0이에요. 근데 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자 이렇게 x 플러스 y는 10, 2x 플러스 2y는 20.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사실 이거 요 값을 그대로 2배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벡터로 우리가 선형결합을 해서 바꿔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요 A1 벡터와 A2 벡터가 지금 겹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선형 연립 방정식의 그래프로 그려봐도 두 개의 직선이 무조건 일치해서 하나의 직선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 포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지?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려지는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python.org 이 사이트에 다큐멘트에 가셔가지고 이 함수들을 한번 API 문서들을 좀 한 번씩은 좀 뒤져봤으면 좋겠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파이썬 코딩 하는데 좀 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에서 본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결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A1 벡터하고 A2 벡터는 완전히 동일하죠, 사실. 그렇죠? 두 배만 늘어난 거죠. A1 벡터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A2 벡터는 사실 그 두 배만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선형결합해서 만드는 생성된 거에 다시 B가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A1, A2, B가 같은 일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형결합 시에 결국 X하고 Y는 무수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는 거고 벡터 A1과 A2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벡터 B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벡터 공간 안에서 표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코드 실습을 하시고 이 코드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형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요. 그러면 선형연립 방정식을 구성하는 선형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 행렬로 변형을 하면 자, 렉탱귤러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아까는 정사각행렬이었는데 이제 직사각행렬의 형태로 개수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는 무한해가 되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최소 제곱법이라고 해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행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하나하나씩 검토해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한해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자,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지금 현재 얘는 2개죠. 그런데 미지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가 무한해를 가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꼭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그렇죠? 선형방정식의 개수는 이렇게 4개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개수는 이제 4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미지수는 몇 개요? 3개죠. 이거보다 적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행렬 자체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넘파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솔브 함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죠. 자, 선형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요. 자, 이게 이제 선형방정식은 2개고 미지수는 3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를 보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행렬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자,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는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실 이제 무한해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값을 주는 건 여러 개의 해 중에 가장 센터에 있는 중간값을 리턴을 한 겁니다. 넘파이에서는 그렇게 동작이 되게 돼 있고,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자, 첫 번째 이 3차원이죠. 3차원. 그죠? 3차원 공간 안에서 표현이 된 거고, 이렇게 파란색 면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B 벡터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 안에서 2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즉,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요거 있죠? 이 점들,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국은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사실은 해예요. 근데 그 중에 자,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최저값을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점의 위치를 리턴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대 수학을 수업을 들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선형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달라도 3차원과 2차원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선형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선형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에요. 놓고 보면 자, 선형 방정식은 3개고 미지수는 2개죠. 이런 경우에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변환해서 넘파의 해를 구해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리스트 스퀘어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근사치 있는 값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일반적으로 해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던져준 이 값은 뭐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이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교점이 없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플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 함수 리스트 스퀘어 함수는 세 개의 직선의 수직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 점을 사실 리턴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점이, 세 개의 직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여기의 점을 수직거리가 최단인 거리를 리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x를 입력하더라도 ax와 b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사한 위치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해가 없는 거고, 세 개가 다 만나는 직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실제 이 직선을 그려보시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코드를 잘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말고사를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을 구하는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정사각 행렬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나 역행렬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개수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우리 보통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렬식이 0이면 해의 개수가 굉장히 많거나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라고 하고요. 이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하고, 행렬식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행렬식 계산을 위해서
determinant dt 함수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자 이렇게 dt 행렬 집어서 넣으면 이제 행렬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바이 행렬은 AD-BC가 행렬식이었고 3바이 3 행렬은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려면 자 A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자 요건 같은 열 매트릭스에 있는 값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잡죠. 그다음에 요 B를 선택을 할 때는 여기 이 H를 배제하고 요렇게 네 개를 선택을 하고 또 C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그쵸? 여기는 이렇게 D, E, G, H 형태대로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형대 수학 수업에서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니까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공유해드렸던 선형대 수학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들어도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이 좀 인터넷으로 행렬식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설명식은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결국 행렬식은 두 개의 행벡터가 같은 직선상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0이라면 두 벡터는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행렬 이렇게 하나로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이거는 사실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값이 자기 자신일 때는 계산을 하지를 않고요. 넘파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2바이 2, 3바이 3 있을 경우에 이렇게 행렬식을 우리가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제가 지금은 여기를 주석 처리해서 그런데 이 주석을 풀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값 자기 자신에 대한 행렬식은 넘파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바이 이상에서만 행렬식 구하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이제 파이썬은 굉장히 행렬식 구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죠. 이거 C로 구현한다 그러면 이거 엄청 난리죠. 막 예전에 제가 성형대 수학 강의할 때 이거 구현하는 숙제를 내주고 했었는데 많이 힘들어했었던 학생들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리니어 알제브라 .det 하면 바로 행렬식을 구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좀 강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앞서 있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단순한 한 줄 코드로 다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런 좀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행렬식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행렬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좀 정의를 우리가 좀 본 건데요. 결국 이 2바이 2 행렬 A의 열 벡터에서 결정이 되는 이 평행사 변형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A, B, C, D, A 플러스 B 다 벡터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A, B 결국 이제 A 벡터라고 놓고 보고 이것도 B 벡터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 그죠? A2 벡터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얘가 이쪽에 평행 이동을 한 거고 얘도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고라고 보면 결국은 그거의 벡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이 면적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2바이 2인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결국 AD-BC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소변의 넓이의 개념이고 이걸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벡터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에서 이런 놈들을 다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뺀다라고 놓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 그렇죠? A 플러스 C 그다음에 B 플러스 C에 대한 걸 어떻게 했다? 곱했는데 그쵸? 거기를 결국 요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거를 곱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분들을 뺀 거죠. 그쵸? 결국 이렇게 전개를 하면 AD-BC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해 보면 정사각형에서 평행사 변형이 아닌 부분을 빼면 크기 2바이 행렬을 위한 행렬식 공식이 AD-BC가 나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 AD-BC라고 하는 부분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어떤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기는 이 스팬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안에 벡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AD-BC에 대한 공식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행렬은 2배로 확대하는 변환 행렬이에요. 보면 사각형 A의 변환 행렬을 곱하면 높이와 너비가 2배로 확대되는 사각형 B가 됩니다. 즉, 요 A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요 변환 행렬을 만나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DET 함수를 사용해서 행렬 A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고 사각형의 넓이가 4배로 늘어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DET 함수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이 반대인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절대값으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자, 우리가 이 포인트, 즉 저 각각의 이게 지금 위치인 거죠, 그죠? 예, 그죠? 여기 1,1, 그죠? 1,2, 2,2, 2,1. 그래서 요 각각의 지점인 거죠, 그죠? 이게 요 변환 행렬을 만나서, 그죠? 변환 행렬을 만나서 우리가 A에 대한 디터민트를 우선은 구하고, 디터민트 구하면 이제 뭐 4가 나오네요, 그죠? 그걸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패치, 애드 패치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폴리건을 만들죠, 그죠? 폴리건 만들고 각각의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위치에다가 A, B를 제가 찍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환 행렬을 가지고 실제 필요로 하는 디터미넌트도 구하고 이게 2배가 늘어나서 그래프로 표현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2배가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죠? 변환 행렬이랑 행렬 곱을 해버리죠. 그렇죠? 오케이. 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잠깐 뭐 멈추시고 요거 한번 실습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 챕터에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거 저희가 파이썬으로 할 건데 이런 이제 벡터 연산들을 통해서 영상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유값,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AV는 람다 V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0이 아닌 벡터 V가 존재할 때 저희는 상수 람다를 행렬 이 A의 아이겐 밸류라고,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게요.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이 매트릭스의 벡터를 곱한 거하고 이 벡터와 여기 있는 어떤 고유값을 가지고 곱한 게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람다가 뭐다? 고유 값이고, 그리고 이 V는 뭐다? 고유 벡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행렬 A가 주어질 때 다음과 같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자 디터미넌트 자 A 마이너스 람다 i가 이제 0이 된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벡터는 이렇게 3, 2, 4, 1이고 람다의 단위 벡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람다의 1, 1, 0, 0이니까 그쵸? 람다 0, 0 람다가 되는 거고 그쵸? 이거 빼는 거니까 자 각각 3 빼기 람다 2, 4, 1 빼기 람다가 될 거고 그쵸? 요 놈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계산을 해서 이제 0이 되기 위한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AD-BC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람다를 미지수로 한 2차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각각의 람다는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렬 A와 고유 벡터를 곱하면 자, 방향은 고유 벡터와 평행하게 되고 크기만 상수 람다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렬 A를 곱했는데도 고유 벡터의 방향이 항상 일정한 이유는 행렬 A에 의해서 배형되는 방향과 벡터의 방향이 사실 평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고유 값을 우선 구했어요. 자, 이 행렬을 통해서 이 고유 값을 구하려면 이 a 람다 단위 행렬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 값을 놓고 보면 자 람다가 5일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a-5 벡터는 사실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하면 결국은 수식이 완성이 되고 그렇죠? V1과 V2는 동일하다. 결국은 앞에 있는 C 스칼라를 제외한 1/1짜리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수식에 의해서 전개를 하는 거 V고요. 전개를 하면 이게 책이 좀 잘못됐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수식이 요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4V1은 마이너스 2V2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V1은 마이너스 2분의 1 V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뭐 V2가 그렇죠? V1이 1이면 V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고유값이 5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넘파이에서는 어떤 함수를 제공하냐면 자 앞서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죠? 아이겐이라고 하는 EIG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그냥 한 줄에서 다 끝내줘 버려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EIG 함수를 사용을 하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고유 벡터를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서 정규화된 벡터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사실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소수점 나온 거를 저희는 이제 반올림을 해서 값을 처리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각각 구해서 자 이렇게 고유 벡터는 열 벡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담죠.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도 담아서 실제 자, 람다하고 아이겐 벡터는 결국은 아까 있었던 A 행렬하고 아이겐 벡터 곱했을 때 그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곱한 게 A라고 하는 놈하고 아이겐 벡터를 곱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아이겐 벡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가장 근사한 값을 우리가
하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사실 저희는 파이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이론적인 배경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파이썬 코드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하냐, 사실 이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행렬 A에서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찾은 후에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렬 A를 곱한 고유 벡터 V1은 자, 동일한 방향으로 4.46배만큼 커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행렬 A의 고유 벡터 V2는 반대 방향으로 2.46배만큼 크게 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V1과 V2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각각의 고유 벡터 V1과 V2를 이런 식으로 얘가 4.46배만큼 이 V1에서 그냥 4.46배만큼 그 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V2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46배만큼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A의 고유 벡터들을 곱하면 이 고유 벡터를 곱하면 고유 벡터의 전후 방향은 평행하고 고유 벡터의 크기만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원래 있었던 이 A라고 하는 행렬의 각각 고유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해도 그 값들의 개수를 바꿔도 사실은 전후 방향하고 평행하고 고유 벡터의 크기만 고유 벡터의 크기만 이제 바뀐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죠. 요 코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고유 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각각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을 담아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이걸 실습을 하시고요. 실습을 하시고 여기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아이겐 벡터하고 람다들을 이렇게 담아서 각각 여기 보면 S1, S2, 뭐 W1, W2를 다 구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다 구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람다하고 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하고 여기는 A 행렬하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뭐 대충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 S1, S2, W1, W2라고 하는 놈 자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 값들을 이렇게 벡터들의 값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크기가 그렇죠? 방향은 동일한데 그렇죠? 뭐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기하학적인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크기만 바뀌는 것을 방향 자체는 평행하고 그렇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변화는 선형 결합을 보존하는 두 벡터 사이의 공간 사이의 함수인 거고, 자, 0벡터가 아니라 뭐 회전을 하거나 확대 축소를 하거나 매핑을 할 때 매칭이 아니라 매핑이요. 죄송합니다. 매핑을 하더라도 선형 변환 후에 벡터의 방향이 평행하고 확대 축소만 된다면 벡터는 선형 변환의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대 축소되는 크기를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V가 A 행렬을 곱하여 벡터 B를 얻는 것을 입력 벡터인 V에 의해서 선형 변환을 적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을 곱해서 벡터 V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벡터 b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벡터 v의 선형 변환이 돼서 b가 나왔다. 그렇죠? 행렬 a는 벡터 b를 벡터 b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렇죠? 매핑한 거죠.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 행렬 a를 사용해서 아래 그림의 왼쪽에 있는 한 변의 크기가 2인 정사각형을, 그렇죠? 결국 뭐야? 이 행렬을 가지고 원래 있었던 이 정사각형을, 그렇죠? 이 정사각형을 선형 변환하는 거죠. 그럼 이 정사각형에서 갖고 있는 이 벡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 수평, 뭐 대각선에 대한 벡터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각각 3배, 2배만큼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고유 벡터 v1과 v2는 선형 변환한 결과 어때요? 방향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방향이 그냥 이렇게 위로 원래 있었던 거에서 더 늘어난 것뿐이죠.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형된 벡터의 크기는 대응하는 고유값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벡터 w는 어떻죠? 선형 변환 결과 방향이 어땠어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w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다? 고유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w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벡터의 방향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벡터가 아니다.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코드를 여러분이 구현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렇죠?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해서 그림을 그래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1과 V2는 저 아까 있었던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크기만 바뀐 거고, W라고 하는 벡터는 원래 있었던 방향에서 이 변환을 가지고 이렇게 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 벡터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제 제출할 때는 이거 실습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 행렬을 가지고 좀 보세요. 다음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확대하는 선형 변환이에요. 근데 작게 그려져 있는 방세형 화살표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좀 더 큰 여기 있는 이 벡터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은 이거를 이제 각각 이 각도별로 이 레이디얼별로 이렇게 좀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하고 360도를 그렇죠? 10의 레인지만큼 나눠요. 그러니까 즉 36개의 화살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통해서 변환이 될 때 가로 방향하고 세로 방향하고 2배하고 3배로 확대가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중앙에 있는 그렇죠? 2개의 화살표에 그려진 고유 벡터의 방향에 있는 것만 그렇죠? 이 고유 벡터의 방향에 있는 것만 어때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죠. 그죠?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이렇게 좀 어긋나 있죠. 좀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방향에 있는 벡터만 선형 변환된 경우에 방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다른 벡터들은 선형 변환 후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고유 벡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제가 여기다 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그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포문이 뭘 의미하는 건지 요거는 여러분이 기말고사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거는 여러분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 해석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0도 0에서 360도까지 10의 레인지별로 해서 이거를 표현하라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해갖고 각각 벡터들을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고유 벡터인 요 부분 여기만 고유 벡터가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저희 반대 방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벡터들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죠? 고유 값이 아니다. 이런 고유 값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그래프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선형대 수학 파이썬 기반으로 저희가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상 기하학 변환하고 인공 신경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쪽에 대한 실습을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구현하는 거 제가 과제를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좀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짜야 되는 건 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좀 수업을 쭉 잘 들어오셨으면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드릴 거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전시시국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최대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과제 제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 그 어떤 실습, 그렇죠? 실습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거 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니까 성적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뭐 과제를 안 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실습에 대한 것들을 뭐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도 계속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를 계속 뭐 여러 가지 좀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지금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또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도 좀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강의를 조금 늦게 올리더라도 이 내용들의 강의 어떤 그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최대한 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트 3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 기하학 변환과 인공신경망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주차 강의는 제가 주말 전까지 올려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